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자, 몇 조갈 차례인가 하면 498조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럼 받으신 프린트물, 취득세 프린트물 1쪽에 제일 마지막 끝에 납세 의무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뒀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재와 함께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필기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프린트물 나눠드린 겁니다. 1번 우리가 498쪽 취득세 납세 의무자, 첫째는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라는 것은 498쪽. 사실상 취득자는 사실주의 과세, 실질 과세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거 가지고 우리 28회 시험인가 29회 시험 때 사실상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였다 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서 반드시 등기, 등록, 허가 등을 갖추어야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직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죠? 지난 시간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 등록 안 하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재산세 문제도 종종 과거에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다. 정답. 이렇게 낸 적도 있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옛날 기출문제에 양도소득은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역시도 틀렸다. 정답. 임대소득 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앞으로 등록면허세를 빼고는 취득을 하든 재산을 보유를 하든 타인에게 양도하든 실제로 취득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실제로 양도했다면 모두 과세하지 반드시 등기 등록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1번 주체구주부 취득자 교재 보니까 오죠. 건축물 가운데서 건축물 가운데 건물 말고 이제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적 가치를 이루는 시설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건축물 가운데서 조작 설비다, 부대 설비다 그런 것으로서 주체 구조분 건축물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의 효용적 가치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있는 조작 설비 등으로서 건물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전체의 효용적 가치를 이루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있고 이 엘리베이터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합시다. 딱 설치하면 건물의 일부가 되지.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가 되고 이게 설치되면 누구의 재산 가치가 증가되죠? 그렇죠. 건물주의 재산 가치가 증가되잖아. 그래서 결론. 이럴 때 우리 법은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아닌 설사 다른 사람이 가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의 일부고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세금은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건물과 시설을 함께 취득하는 걸 보아 이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12회 시험 때는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을 했다면 가설 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다. 정답. 거기 12회 때 정답이었고 29회 때 시험을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해서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오케이. 맞는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상속인 499쪽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 취득세 누가 내는가 딱 적혀있죠. 각자입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내면 됩니다. 어른 돌아가시면서 주택도 토지도 차량도 건물도 조금은 자기가 받은 재산은 자기가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으로 받았다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단 상속받은 사람 상호간에는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은 요거는 중요하다 했죠. 단골 지문이라고 이러면
그러니까 3번 단골 지문, 그다음 뒷장에 7번, 8번 그놈이 단골입니다. 주택주부 취득자 1번, 그다음 3번, 그다음 7번, 8번 취득세 납세무자 문제를 물으면 거의 그놈 가지고 내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우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에는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요건 이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과 그다음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재건축을 해봐요. 재건축하면 재건축 끝나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죠? 1번 시행사, 2번 시공사, 3번 조합, 4번 조합원. 그렇죠. 재건축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겁니다. 재건축 어렵게 보지 마. 재건축은 그래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건설업자를 불러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이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집을 지어달라.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럼 이 집 누구 거라고? 이 사람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재건축은 조합원이 취득한 겁니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걸로 본다. 다만 재건축하다 보면은 500세대 아파트 재건축해서 500세대 짓고 아니죠. 500세대를 틀어서 뭐 650세대 뭐 집하잖아. 그럼 다만 이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일반 분양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그런 조합원이 취득한 게 아니고 조합이 취득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종 냅니다. 이거 누가 취득했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걸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4번, 5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6번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부 부동산과 아무 관계없는 이들이라서 대신 7번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로부터 직계 존속과 비속으로부터 이들 사이의 부동산의 취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식선에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취득했다.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이 취득을 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을 아들이 취득했다. 돈 주고 받았을까? 아니겠지, 그렇죠.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취득하면서 돈 주고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있는 돈도 뺏어가는 마누라가 뭔 돈을 줍니까? 그래, 우리 법은 이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 원칙은 정려라고. 원칙은 정려입니다. 무상취득이란 무상취득. 양도소득세 문제로도 가끔씩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정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려라고. 하지만 시험은 이 상식을 물으는 게 아니잖아. 시험은 예외를 묻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라 해도 유상취득이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 당시 이거 알고 있냐고 요거 물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유상취득되는가? 어떤 경우 되겠습니까? 교재 안 보고도 명백히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비록 직계존속과 비속 간의 관계 등등 해도 명백히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명하면 되거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 이 주택을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이전 등기하니까 아버지 집을 증여받았구나 하니까 아니랍니다. 왜 하니까 아버지 집을 받는 대신 자기가 소유하는 상가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답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명백히 대가를 주고받고 있다? 교환이잖아요, 이거는. 유상취득이다. 명백히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했다면 대가 지급의 사실이 증명됩니다. 또 아들이 자기 건물을 은행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빌려서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아버지한테 이전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타인에게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대가를 지급하든지 그죠?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해서 공매 처분됐습니다. 이 집이.
공매로 넘어가고 있어. 공매 처분됐는데 아들이 경락받았습니다. 아들이 반드시 경락받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아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딴 사람에게 낙찰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경락받았다든지 그 공경매로 그도 아니면 아버지가 파산됐습니다. 아버지가 파산되어서 이 파산 선고를 되어서 이 파산 선고로 이 재산이 넘어가는데 아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증여받았습니까?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파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교재 500쪽을 보니까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한다. 1번 공경매로 취득한 경우, 2번 파산 선고에 따라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번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했다. 4번 그 밑에 쭉 나오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명백히 대가지급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럴 때는 유상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때는 다음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지문 4개쯤을 쭉 언급하는 이런 과정을 내립니다. 근데 요 놈만 가져가다 보니까 4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 놈과 함께 엮어서 같이 내는 게 그 밑에 부담부정입니다. 요 놈과 엮어서 같이 문제를 내는 편이야. 특히 이 부담부정이나 양도소득세에서도 한 문제로도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취득세보다 얘들은 둘 다 취득세 문제로도 양도소득 문제로도 둘 다 같이 나옵니다. 원래 부담부정에는 쉽게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5억짜리가 있다. 5억짜리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이렇게 정리하면 갑은 무슨 세금을 내죠? 정리하면 갑은 무슨 세금 냅니까? 응?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거지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 아닙니다.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는 유상적 대가를 받아야 양도지 무상이자 양도 아닙니다. 갑은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을이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 내고 무상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고 취득세 뒤에 부가세 내고 하지 갑은 아무 관계 없어. 이러면 깔끔한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자기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빌렸던 채무 이역이 있어. 이 상태에서 내 토지를 당신에게 증여할 테니까 내가 빌려 사용했던 담보 채무의 이역을 네가 부담을 하라. 이게 부담부정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인수한다,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증여. 이게 부담부정여야. 그럼 을은 얼마짜리 취득했다고 취득세 냅니까? 을은 얼마를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5억입니다. 5억. 5억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데 5억 가운데서 을이 순수하게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3억이죠. 왜? 증여받은 건 맞지만 요 2억의 채무는 대신 갚아줘야 되거든. 그 지돈 갚아야 돼. 그럼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채무액 요 2억. 요 금액은 유상취득입니다. 그 이를 제외한 나머지 2회 금액, 나머지 2회 금액 3억. 요 금액은 무상취득입니다. 요건 증여거든. 그 시험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부담부 증여 시 어느 부분이 유상이고 어느 부분이 무상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이거 내는 겁니다. 취득세 할 때 했잖아. 지난 시간에 취득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하여 다 과세한다고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유상과 무상은 세율이 틀립니다. 세율이. 세율 자체가 틀려. 그래서 증여받았다.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뒤에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세율 자체가 1000분의 35, 3.5%입니다. 근데 유상취득은 농지라면 3%고 농지 아닌 부동산은 4%입니다. 세율이 틀리거든.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야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양도소득세 문제 나올 때는 이 사람은 묻습니다. 이제. 갑은 자기 토지 5억을 증여했지만 이를 증여함으로써 자기가 갚아야 될 채무 2억은
대신 갚아주잖아. 2억은 대가 받은 거잖아. 똑같이 채무의 2억 부분은 유상 이전입니다. 유상 이전. 유상 이전은 양도입니다. 대신 나머지 금액은 무상 이전의 양도 아닙니다. 그 시험 문제를 때는 다음 양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물을 때 부담보증여 시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하면 양도 맞다고 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하면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9에 나왔던 시험 지문이야. 다음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하면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양도 아니다. 이거 있고 요거 취득세 문제로 저거 엮어서 다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유상취득 아닌 걸 찾으라고 해서 네 가지를 적어놓고 그 당시 정답이 부담보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얘는 무상취득이지 무상취득 아니잖아. 이렇게 엮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을, 만약 이 을이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그거 어떻게 돼요? 앞에 줬잖아.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아무런 전제 없이 말하면 뭐라고? 정리여잖아. 정리여. 그럼 이도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보 정리라고 말하면 유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유상으로 보지 않고 정리로 봅니다. 정리로.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전체가 다 정리여. 이래 간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 가면 다음에 이거다 좀 깊이 읽까 양도소득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양도다. 2억이 양도, 3억이 정리여. 그럼 이 사람 최초에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였다? 이 금액 가운데서 양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얼마고 정리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또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은 부담보증여 당당 글자를 나누어서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 요 부분은 유상 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정리여. 얼마나 쉬워죠. 부담보증여 당당 글자 딱 나누고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는 넘기는 사람은 유상 이전 받는 사람은 유상 취득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은 둘 다 무상 이전 무상 취득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려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9번, 10번, 11번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참고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참고 삼아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3번 그리고 7번, 8번만 보시고 하나 더 보고 싶다면 이제 상속인 정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뒷장 넘어서 503쪽 취득시기로 취득시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프린트물로는 이제 이쪽에 나오죠. 취득세 프린트물 이쪽에 취득시기라고 해서 오래 보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요 날. 이게 취득일입니다. 이게 취득시기야. 이게 납세무의 성립시기입니다. 납세무 성립시기. 우리 앞에 취득세 납세무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취득세 납세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가 바로 취득시기, 취득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딱 성립했다. 성립한 요 세금을 그날부터 60일 안에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여 납세무가 확정되잖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 그리고 신고한 요 세금을 납부하여 소멸조.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취득일이 정확히 언제인가 알아야 60일이 의미가 있지. 취득일이 언젠가 모르면 60일 아무 의미가 없어. 물론 뭐 가산세 적용 안 되고 하려면 취득하자마자 그냥 세금 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일까? 첫째, 유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매매 등으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를 의미하는 뜻이죠. 자, 언제가 취득일일까? 우리 교지를 보니까 1번 사시상의 잔금 지급일 이래 시작하죠. 하지만 이래 보시면 헷갈리가 안 돼.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 취득은 실질 잔금일로 하고
우리 법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잔금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뺀 나머지는 모두 계약상 잔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진짜 의미로 말하면 원칙은 계약상 잔금일입니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일이야.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이쪽에 유상승계 취득 원칙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내드린 이유는 가급적이면 필기하지 말고 설명 듣자고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다 보면 설명 못 듣거든. 또 계약상 잔금이야. 계약상 잔금.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매매 등은 항상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날이 취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잔금을 주거나 등기 등록하거나 이게 아니고 계약서상의 잔금이 딱 지키면 그게 취득일이야. 근데 법에는 그럼 계약은 했는데 계약상의 잔금을 언제 주겠다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혹시나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구두계약도 계약이거든. 근데 잔금 언제 준다고 날짜가 안 나왔어. 그럼 언제가 취득일일까? 언제가? 그래 옛날에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계약상의 날짜를 적는 건 자기들끼리 의사표시거든. 오늘 계약을 하지만 잔금은 둘 다 3달 뒤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특약사항이야. 알고 보면죠. 이게 특약사항입니다. 근데 만약 아무런 날짜를 적은 게 없다. 그 대부분 우리가 실제 사회 관습상에는 보통 오늘 계약하면 잔금 언제 줘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잔금을 대부분 지급하거든. 그래서 옛날 대부분 판례는 잔금을 언제 준다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회의 거래 관행을 따라가는 걸로 보아 계약 한 달부터 30일이 딱 경과하는 그날에 취득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득세가 등기에 관한 내용과 통합되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만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런 쪽이 있거든. 지금 자꾸 날짜를 바꿔 판례와 판리 지금은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한 날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헷갈리네요. 헷갈릴 필요 없어. 취득세 물으면서 날짜가 며칠이냐고 물으면 60일 이래 말하면 99% 다 맞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전부 60일 나올 겁니다. 다 60일 나올 거라서 날짜가 헷갈리지 말고 60일 이거 말아도 취득세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첫째는 이거야. 그럼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실질 잔금일입니다. 실질 잔금일. 근데 이날에 사실상 이날에 지급되었다는 사실 이걸 믿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럴 때 실질 잔금을 씁니다. 이거는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 어떤 경우에 실질 잔금 쓰는가 하니까 국수공판법 따로 5가지 방식만. 국수공판법 요 5가지 방식의 취득일 때만 사실 잔금을 이렇게 합니다. 요래 보면 옛날 생각 안 납니까? 초등학교 때 시간표 올 때 국산사자 등등등 이것도 생각납니다. 국수공판법 5가지. 국은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이건 부연 설명할 게 없잖아. 국가 소유의 국유지를 내가 취득했다. 언제 잔금을 지급했을까? 국가가 알잖아. 그렇죠?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취득했다. 잔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언제 받았다는 거 알잖아. 그 취득세도 서울시가 받는 거거든. 이거 날짜를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입에 의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이걸 그냥 그래 보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 지문에도 물어도 얘는 크게 안 물어. 왜? 부동산을 수입할 수는 없거든. 수입할 때는서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어. 수입 면장상에 딱 기재된 코날짜 이렇게 합니다. 외화가 빠져나가는데 언제 나갔다, 무엇 때문에 나가고, 얼마의 돈이 빠져나가고 이걸 국가 등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외화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가 빠져나갈 때는 하나하나 내용들이 다 확인돼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공매에 의한 취득입니다. 우리 공매와 경매 무슨 차이 있다?
공매, 경매. 응?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죠? 뭐 경매는 개인 채권? 맞아요? 법원 경매는 캐피탈? 공매는 있죠. 공매는 판매하는 주체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주체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 이루어진 게 공매 처분입니다. 대신 경매는 그거 아니고 경매는 판매 방식입니다. 기법입니다. 경쟁할 때 할 경자거든. 경마, 경정, 경륜, 경쟁시키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제시하고 가운데 가장 높은 가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근데 공매 처분을 하는데 1대1로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공매를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붙이면 이제 공매인데 경매의 방식으로 파는 겁니다. 됐죠? 그럼 경매인데 사적인 내용으로 한다. 옥션 등에서. 그래 하면 이제 사경매가 되는 거고 국가 공공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면 공경매가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라고 뭐 이게 캐피탈 이런 게 아니고 경매는 판매한 기법일 뿐이야 그냥. 우리 가끔 백화점 행사하면서 차량 경매 붙인다 등등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공매 처분입니다. 그럼 공매에 의해서 한다. 공매는 좁은 뜻으로 말하면 원래 협의의 뜻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안 낸 사람한테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적인 공매 처분. 이게 원래 공매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면 국가, 공공연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고 자산관리공사 등에 의한 공매 처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것도 국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명백히 잔금연지 지급되었다 확인되잖아.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입증됩니다. 판결문으로. 그럼 사법기관에 의해서 또 명백히 입증되고 있거든. 요 네 가지 국수 공파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국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내용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 공공기관의 관여 없이도 실질 잔금이 인정되는 것이 법인장부입니다. 법인장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국수공판법 이렇게 말하고 시험에 제일 요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은 보통 공매 그리고 법인장부 이런 많이 언급하는 편들입니다. 근데 법인장부에 의해서도 법인은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갈 때 하나 장부상에 다 기재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 작성하는 장부 뭐지? 돈 들어가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작성하는 장부 전표입니다. 전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게 제일 최초의 장부야. 하루하루에 하루치 입출금 전표를 모아놓은 것을 일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이제 보조장부에 올렸다가 원장에 올렸다가 마지막 연말 계산할 때 하나하나에 손익 계산할 때 대차주주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언제 돈 나갔다, 언제 빠져나갔다, 실질 잔금이 언제 주고받았고 다 기재한다는 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객관성이 가지고 있다? 진짜? 그럼 장부 조작은 왜? 장부 조작은 뻥튀기 해가지고 이익 없으면서 이익 많이 생긴 것처럼 또 뻥튀기해서 손해 많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한 장부도 있잖아. 그렇죠? 법인 장부는 사실 믿기 참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사 같은 거 자재 빼돌리기 등등 임금이 조작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옛날 유명한 말이 모 재벌 회사에서 회계사를 한 명 뽑으려고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회계사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에 딱 2명 남았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한 명을 먼저 불렀습니다. 갑을 불러서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회계사한테 1 더하기 1 얼마니까 하니까 갑이 뻥쳐가지고 2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죠. 역시 상식이 통하는 사이가 돼야죠. 알겠다고 잠시 나가 기다리시라고. 그 다음 의리돌아서 또 회장님이 1 더하기 1 얼마냐고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 이야기했어. 이 양반이 합격했답니다. 뭐라고 했기에 합격했을까? 얼마가 되길 원하십니까? 1 더하기 1 얼마가 되길 원하십니까? 1이 되길 원하면 1을 맞춰줄 거고 5를 원하면 5에 맞춰줄 거고 그 지역만 합격을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국수공판법 딱 요 5가지 방식의 취득일 때만 실질 잔금일로 하지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계약상 잔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법은 앞에 방금 해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잔금 등이 지급됐다면 취득하는 걸로 합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등기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거지. 그래서 계약상 잔금, 사실 잔금 이런 날짜가 있다 해도 이런 날짜들 이전에 이미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한 이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때는 등기 등록일, 이날이 취득일이다. 특례적으로 그 14회 시험 같은 경우는 날짜를 가지고 시험 냈습니다. 날짜. 개인인 갑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언제가 취득일일까? 개인인 갑 해놓고 막스 딱 해놓고 여기다가 개인이 취득했는데 기업,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니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다음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일, 사실 잔금일, 등기 등록일 적어놓고 언제가 취득일일까? 그럼 개인이 취득했는데 개인으로부터 하면 개인과 개인끼리는 계약상 잔금, 법인으로 취득하면 국수공판법, 법인으로 취득하니까 사실 잔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계약상 잔금, 사실 잔금보다 등기가 빠르지 않았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낼 때는 문장 내면 그냥 어떤 경우에 실질 잔금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연부취득, 연부취득 우리 교재는 유상승계에 같이 쭉 적어놨는데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할부로 취득합니다. 할부로 취득하는데 할부금을 매월 준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월부로 취득하는 월부로. 그럼 연부는 할부를 매년 주는 겁니다. 매년. 월부가 아니고 이제 연부야, 연부. 이번에 사실상 할부금, 연부금을 지급했다. 1년 지나서 1년이 지난 다음 사실상 연부금을 또 지급합니다. 또 1년 지나서 또 사실 연부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저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유상승계도 아니다. 유상취득이도 아니다. 유상취득 맞잖아. 그렇죠?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 취득하고 있잖아. 유상취득이면 앞에 있는 저런 내용을 하면 되지. 왜 따로 이야기하냐고? 얘는 여기도 뭐 그래서 국수공판 개인 간의 거래는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요거 나오고 얘들은 1, 2억짜리 거래할 때 1, 2, 10억짜리 거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요놈의 법 제정의 목적은 적어도 수천억씩 수조씩 되는 거 이런 거 거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법이야. 아니 얘가 3조짜리를 거래하면서 뭐 저 삼성동에 강남 삼성이 한전 부지를 뭐 1조에 샀다 하잖아. 현대가 뭐 3조짜리 거래하면서 오늘 1조, 보름 뒤 1조, 보름 뒤 1조, 한 달 만에 3조 이래 줍니까? 그게 뭐 조하니까 뭐 조, 보리, 수수 이런 거 생각납니까? 그 몇 천억짜리 거래하고 몇 조짜리 거래할 때는 적어도 몇 년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이런 막 참 많이 쓰는 편들입니다. 강남 고슈퍼터미널 옆에 센트럴 시티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과거에 율산그룹 있어요. 율산그룹. 6천억짜리 거래하면서 자 오늘 2천억을 주고 1년 지나서 2천억을 주고 또 1년 지나 2천억을 주고 만약 이렇게 거래했는데 이게 유상승계니까 사상 잔금일 그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 자 6천억에 곱하기 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농지, 주택 안에 부동산은 4%입니다. 4%. 6천억 곱하기 4% 얼마? 6천억 곱하기 4% how much? 240억입니다. 순수 취득세만 240억이야. 240억에 플러스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12억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24억 나옵니다. 요것만 해도 부가세만 해도 36억이야. 요거 240억, 276억 또 인지세 내야 되잖아. 내가 중개업자다. 이거 딱 한 건 중개했다. 이거 딱 한 건 중개했다. 6천억짜리 보통 이런 1% 받습니다. 1%.
그 얼마인데? 1%. 6천억에 10%, 600억. 1%, 60억. 양쪽으로 더 받잖아. 120억. 중개 수수도 120억. 그다음에 한 건 딱 하고 그다음 폐업 신고하고 그다음에 놀러 다니면서 전세계 일주하고 그렇게 나도 어쨌든 봐 이걸 276억을 60일 만에 한꺼번에 다 신고 납부하라. 그럼 세부담 되게 많습니다. 뒤로 자빠질 확률 많고 조세를 체납할 확률도 많아. 그래서 우리 법은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납부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분산시켜 줍니다.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봐줍니다.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그러니까 요 2천억에다 요 세금을 요 날부터 60일 안에 이런 신고 납부하라. 요 금액을 요 날부터 요 개월 안에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연부 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요 날마다를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런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이미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 한 날을 취득일로 삼습니다. 그 뒤에 돌아서 과세 표준 나오지만 과세 표준,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액 총액을 과세 표준 이게 아니고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 삼아 곱하기 세율 산출한 세금 요 세금을 6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렇다면은 우리 법은 보니까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 과로 상속 또 유정의 경우는 상속계실, 유정계실이랍니다. 505쪽 보니까 뭐 프린트물 보셔도 되고 무상승계 취득은 그 계약일 과로 상속 유정은 상속계실 유정계실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말하고 있죠. 그래 아무런 말 없이 무상승계 취득은 정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렬을. 상속은 괄호 안에 있잖아. 상속은 괄호 안에. 상속이라고 하면 상속계시일 이렇게 말하고 단 상속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정렬하고 그냥 말하든 그냥 무상승계라고 하든 계약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계약일을. 계약일을 취득해. 아이고 상속은 왜 계약일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이야기하냐고? 왜 그렇게 하죠? 상속은 왜 계약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이야기합니까? 응? 민법 배우는데 뭐 돌아가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법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의사표시의 수, 방향 할 때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로 이중의 계약이잖아. 상속은 단독행위입니다. 상속은 단독행위거든. 그러니까 이런 민법 배울 때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겨울철 상추 먹고 해해 취해서 뭐 이런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취소, 면제 이런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개 있잖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권력과 재물은 항상 유한하다. 권력과 재물은 항상 유한하다. 권재상 유한 이렇게 해서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상속의 포기, 유언, 한정상속의 승인 상속에 관한 것은 다 뭐지 않을까? 상속에 관한 것은 모두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된 이런 부분이거든. 합동행위도 물론 있지만 일단 요거야. 그래서 정려는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 합치로 이전 거고 상속은 단독행위인데 별도로 따로 합니다. 상속은 상속계시일. 어떤 조세를 하든 상속이랑 모두 상속계시일이라고. 단 정려는 주의를 해야 돼. 정려는 취득세는 계약 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계약한 이후 실제로 그 재산을 정려받았을 때 취득했다고 말하고 정려세는 등기 등록할 때 취득했다고 말하고 정려는 조세마다 취득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일로 합니다. 계약일. 다만 또다시 약방의 감촉. 계약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이것도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삼습니다.
얘는 약방의 감초잖아 항상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나면 이런 말이 나와. 어떤 말하고 무상승계 취득의 505쪽 무상승계 취득의 두 번째 요령이니까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취득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 1번 화해조서, 2번 공정서, 3번 계약 해지 신고서. 괄호 안에 보니까 모두 괄호 안에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런 말 하죠. 또 왼쪽 504쪽에도 계약상 잔금을 유상승계 취득에도 또다시 다만 두 번째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똑같은 말 또 나옵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 돼. 같이 유상승계 매매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 이야기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고 증여계약이 해제가 될 때 우리 법은 취득일 공통적으로 취득한 요 날부터 반드시 며칠 안에 해제가 될 것 괄호 안에 있잖아. 60일 안에 해제가 된 사실이 증명된다고 말하지 반드시 첫째 60일 안에 해제가 될 것. 그래서 제가 날짜는 고민하지 말라 했죠. 60일 안에 된다고. 60 다 맞다고. 60일 안에 해제가 된다. 근데 그 앞에 전제는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해제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서 해제가 될 것. 요 두 가지가 핵심이야. 해제가 되되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해제가 된다. 보다 우리 교재에 이런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 어떤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가 그거 묻는다면 그 양반은 또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해제가 됐냐, 어떤 조건으로 해제되냐,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사실이 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서류에 따라 입증된다면 이런 뜻이야. 그럼 서류 요지 말고 요 두 가지가 맞고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처음부터 취득 없던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아마 28회 시험 때 취득하고서 등기를 한 재산이 60일 안에 해제가 되고 해서 취득 없던 걸로 한다. 틀렸다. 정답. 등기 이미 했다면 60일 안에 해제가 되어도 이거는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부동산의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까지는 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걸 볼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507쪽 간주 취득의 양가로 2번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이제 이래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요령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4번 건축물의 건축. 5번 토지의 지목 변경.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두 가지 엮어 같이 봅니다. 얘들은 뭘로 하는가 하니까 얘들 둘이는 이렇게 형식과 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과 실질 요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한다. 이거 먼저 알면 됩니다. 요걸 먼저 알면 돼. 법으로 정하고 있는 형식과 그리고 실질 사용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를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하잖아. 아무런 말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면 무슨 법에 따라 건축하는 겁니까? 건축법에 따라 하는 거야. 건축법에 따라서. 근데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할 수도 있고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에 따라 건축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언제 이 건물을 수인하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돼.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 날이 취득일입니다. 이렇게 법이 정하는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날과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상 사용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505쪽에 건축물에 건축하니까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리고 사용승인 이전에
임사용 승인 받았다면 임사용 승인 받은 날, 사용 승인 이전에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없다, 사실상 가능한 날, 뭐 등등. 어쨌든 사실상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게 되면 어떻게 낼까? 틀리게 되면 어떻게 낼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 사용한 날을 반드시 비교하여 그중에 빠른 날로 해야 되지, 둘 중에 한 놈만 말하고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 밑에 양가로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일 때는 이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말 대신 준공검사 증명서 그거 내주는 날과 사실 사용 중 빠른 날, 뒷장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일 때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 사용 중 빠른 날, 이렇게 말하지. 핵심은 뭐다? 핵심은 이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인가, 준공인가증인가, 준공검사증인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를 틀리게 가지고 낼 일은 없어. 이거는 여러분이 공법 배우시면 이제 건축법 배우고 도시개발법 배우고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 배우면 다 이거 다 나와요. 그때 보시면 돼. 핵심은 그 말 자체를 틀리게 아니고 요 날로 한다, 끝. 이래 끝나지 말라 이거야. 반드시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토지의 지목 변경도로 우리 법은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과 그 지목이 공적 장부상으로 변경된 그날을 비교하여 그중에 빠른 날로 한다. 지금은 토지의 지목 변경은 예외적으로 많이 내는 편들입니다. 다만 단 이런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했다면 사실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1, 2월 달 보실 때는 딱 이렇게 요래는 얘들을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그럼 시험 치러 갈 때까지도 다 내용이 기억 안 나면 요 놈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실질과 형식,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로 하더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맞추는 거야. 아,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준공검사 내주는 날, 준공검사일, 이런 식으로 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실제 시험은 요거 1번 유상승계, 2번 연부취득, 3번 무상승계, 4번 건축물의 건축, 5번 토지 지목 변경, 얘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취득식이 문제되면 요 5가지를 가지고 내는 게 90% 이상이야. 그러니까 얘들을 핵심으로 삼고 대신 나머지 506쪽 위에 양가로 4번 매립간척에 따른 토지의 원시 취득, 매립간척한 토지 원시 취득, 공유수변을 매립간척하여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다. 언제가 취득이 될까? 언제 나와죠? 원칙만 알면 돼. 공사준공 인가일하죠. 공사준공 인가일. 근데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뭔 뜻이다? 그렇죠. 이날이 취득일이다. 근데 요 날 이전에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실질 취득이 있다는 의미야. 국어 문장상. 그럼 원칙만 기억하고 요 날 이전에 하면 그 전에 했다는 날을 그대로 예외적인 취득일 상황이 됩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그 전에 한 날로 하고, 그 전에 한 날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날로 찾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4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요걸 앞에 납세 의무자 할 때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건 조합원이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그건 조합이 취득한 겁니다. 그 조합은 언제 취득했을까?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물 보셔도 됩니다. 프린트물 3쪽에 취득세 3쪽에 그 프린트 말고 옆에 프린트물 3쪽에 주택조합, 제일 위에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은 언제가 취득이 될까? 사용검사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고,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요거 말고도 이혼에 의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언제가 취득이 될까? 등기 등록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일단 5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 하면 토지의 원시 취득하면
공사중공 인가인, 재건축 조합 소유권 고시의 다음 날 등등등 나머지는 있죠. 방금 했던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이런 것은 여기서 공법상에 또 주택법 할 때 또 나와요. 도시비 주관계 정비법 할 때 또 나옵니다. 세법이라고 해서 이런 뭐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비 주관계 정비를 하고 할 때 전혀 공법 이런 내용과 별개의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 끌어들여 쓰는 거지. 그 기본적인 사실들 5가지만큼만 보고 나머지는 공법 보시면서 딱 나오면 아 이거 세법 할 때 이날로 한다고 하더라. 네, 그런 거 한번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도록 하고 대신 우리 교재에 뭐 506쪽에 끝에 차량 등의 원시 취득 위에 507쪽에 선박 등의 종류 변경 그 밑에 차량 등을 수입하는 경우 나중에 시험 치시고 그 이후에 한 칠순잔치 할 때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차량을 언제 취득했냐? 이래 물어볼 일이 없다 이거. 부동산만 물어봐도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나올 겁니다. 우리 과세 표준 다음에는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했죠. 산출세액을. 근데 과세 표준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세를 하든 지방세의 과세 표준 지방세 과세 표준 나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오는 납세의무 성립시킵니다. 납세의무 성립시키. 요날 현재의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요 당시의 가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취득세 납세 문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취득일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연부취득의 취득이 언제인데 연부취득의 취득일은 연부금 지급일 마다마다가 취득일이잖아. 연부취득의 과표는 연부금 지급하는 날 마다의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 성립하죠. 등록면허세 납세문은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럼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는 거야. 가액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버렸지만 과거에 등록세 따로 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1980년도에 상남동에 있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줬다. 80년도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땅을 상속을 해줬다. 그 당시 대치동 땅값 1980년도 되게 비쌌을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강남이라고 말하면 압구정동. 옛날 영화도 강남 있잖아. 그 당시 진짜 막 투기하고 이런 거. 그쪽이 내용이지. 대치동 이런 쪽 강남으로 안 봤습니다. 개포동. 그동안 개포동은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했습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 개포동, 포이동. 이런 데는 강남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양재동도 비만 내리면 양재철이 흘러내가지고 완전 진흙탕 됐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강남 쪽에 강의할 때 고지랑 대치동 쪽에 저 가가지고 뭐 먹으냐 하니까 뭐 아시는 분이 맛있는 집 있다 가서 가니까 흐름한 판잣집에 홍어를 사주다가 홍어를 먹고 뒤진 줄 알았습니다. 딱 먹는 순간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이게 진짜라면서 가자고 진짜 홍어 잘하는 데 있다고 했더만 그 집이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좀 지나니까 생각나더라니까. 갑시다 또. 그 다음 내가 데려가서 이제. 실제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만 해도 아직까지도 거기가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속 받아놓고 나중에 등기 안 하는데 상속에 따라 등기 안 하는 되거든. 민법상에 187조 상속에 의향서 등기하더라도 물권 변동 되거든. 다음에 등기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1980년 상속 받아놓고 지금 와서 등기하면서 80년도 그 당시 가액으로 세금 받겠다. 이 웬 떡입니까? 그래서 등록면서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지 절대 취득 당시 말하면 안 돼.
재산세는 납세분 성립시기 과세 기준일 6월 1일 반드시 과세 기준일 그날 현재의 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취득세는 과세 표준 취득일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취득일 당시의 그 취득한 물건의 가액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가액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합니까? 보통징수합니까? 취득세 신고납부합니까? 보통징수합니까? 신고납부하잖아. 재산을 보관하는 세금은 보통징수 1빼 나머지는 모두 신고납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받으신 프린트에 취득세 말고 조세 총론 프린트에 1쪽 보시면 두 번째 과세 객체, 과세 대상 했죠. 그 행위, 제가 수업할 때 행위, 소득, 재산 구분했잖아. 그럴 때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끝에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고,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징수라고. 예, 신고납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때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자칠판,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하잖아.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정하여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신고한 금액으로 합니다. 얼마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든. 당신이 신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신고하라고. 단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마다 연부금액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다?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신고하기는 하는데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신고한 금액을 한다. 딱 이 말만 주면 대한민국 진짜 좋아졌네. 사람을 믿어주네. 믿어주는 만큼 지도 믿어야 될 건데, 딱 가서 얼마에 취득했냐 하니까 취득사니까 당신이 신고한 금액을 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10억에 취득해놓고는 1억에 취득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 당신이 신고한 금액을 한다고 그냥 그거밖에 없다면 그럼 담당 공무원 뭐랍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이 양반도 요 지역이 빤한데 10억짜리 취득했고 10억짜리인데 1억이 왔다니까. 공무원 합니다. 선생님 잠시만 좀 따라오시라고. 어디 가요? 화장실 뒤로 데려갑니다. 그럼 뭐 합니까? 1번 팬다. 2번 팬다. 그래서 3번 선생님 제 것도 하나 사주시면 안 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터무니없이 신고한다든지 이를 대비해서 지자체가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피잖아. 네가 안 하면 네가 한다고. 당신이 신고 안 하면 지자체가 과표를 정한 다음 세액을 결정하여 플러스 가산세를 플러스 시켜 고지서 보낸다 했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이런 걸 없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세일 때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시가. 그 일반 기준시가를 말하면 많이 들어봐요. 기준시가가 얼마다,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렇죠? 그게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할 때 정부가 기준 삼는 금액을 말하고 지자체가 기준 삼는 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시장 공동주택 가격. 어디서 나오더라?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감정평가할 때 올 겁니다. 그 금액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고 기준시가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이 아닌 건축물만 달라. 주택 아닌 건축물은 지방세는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차이점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은 기본적으로 같아.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 이를 말합니다. 당신이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신고하기는 신고했는데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시대보다 적다든지 이럴 때는 시가 표시대 가지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시가 표시대 이상으로 신고한다면 신고한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말도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는 실질 금액이 없었어. 옛날에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모두 요 가지고 있습니다. 딱 요놈을 가지고 있거든. 옛날 부동산을 살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시가 표시대가 얼마인지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금액에 맞춰 신고했습니다. 그럼 팔 때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옛날에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 계산 안 하고 기준시가로 했습니다. 기준시가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 취득하는 거면 실질 양도한 거면 아무 관계 없었거든. 그 모두 시가 표시대에 맞춰 신고했습니다. 제가 혼인하고 처음으로 15평 전세 살다가 17평 전세 살다가 그 다음에 한 8년, 혼하고 8년 정도 지나서 이제 44평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사면서 그때 실거래가가 1억, 제가 1억 2천 얼마인가 줬어. 시가 표시대 확인하니까 3,200만 원 돼 있더라고. 3,200만 원. 그 옛날에 시가 표시대가 현실 거래가액의 한 3, 40%밖에 안 됐습니다. 딱 3,200만 원 돼 있더라고. 제가 얼마 신고했겠습니까? 3,200만 원? 그런 얌체 문제는 안 합니다. 3,210만 원 신고했습니다. 10만 원 정도 더 못해 주식 가실까 뭐. 막 전부 그렇게 했거든. 응? 더 속보인다고? 3,212만 원. 어쨌든 이래 하는 거야. 자,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개인 간에 그래도 다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특례적으로 요거 이제 하려고 특례적으로 사실상 취득가, 실질 취득가액을 그대로 과세편 삼는 경우 실거래 가액을 가지고 하는 경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실거래 가액을 하는가 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단 무상 취득하고는 상관없어. 무상 취득은 공짜기 때문에 실질 가액이라는 게 없거든. 그 무상 취득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법에 무상 취득은 뭘로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무상 취득도 원래 신고해야 되거든. 신고하는데 상속받고 정려받으면 시가 표시대 이상으로 신고한다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시가 표시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시가 표시를 적용하고 합니다. 실질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아니면 모두 시가 표시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 시가 표시과 비교하면 돼. 뭐 어떤 경우는 실질 취득가액을 과세 표시로 하는가 또 나와 국수공판법. 실질 잔금일로 하고 실질 취득가액을 하고 객관적으로 이 금액이 맞다 하는 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 거기 이제 국수공판법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요 놈부터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우지 말고 그만두시면 될 거고.